오늘 함께 나눌 본문을 보고 딱 떠오른 미국의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제목은 체르노빌이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체르노빌이라고 하는 명칭이 단순히 드라마 제목이 아닌 것은 모두 아실 것입니다. 체르노빌은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있었던 구소련의 지명입니다. 1986년 지금의 러시아가 아닌 당시에 소비에트 연방이었죠. 소련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시절 체르노빌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2019년에 미국에 방영된 체르노빌이라고 하는 드라마는요, 그 당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어떻게 폭발하게 되었으며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거의 그대로 보여줍니다. 실제 사건의 인물들의 외모까지 비슷한 배우들을 섭외하고 쓸 정도로 굉장히 당시의 상황을 실감나게 느껴지게 합니다. 이게 한 편당 1시간 정도 하고 5회 분량이니까 5시간 정도 되는데 가능하신 분들은 꼭 보셔도 좋을 그런 추천할 만한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극중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레가소프 교수의 독백으로 시작합니다. 그가 체르노빌 사건 전체를 경험한 후에 그 모든 사건의 경위를 녹음한 테이프에서 나오는 독백입니다. 그 독백은 체르노빌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주된 질문, 이 드라마를 통해서 던지고 싶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 대사의 내용은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거짓의 대가는 무엇인가? 거짓을 진실로 착각하는 것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거짓을 계속 듣다 보면 진실을 보는 눈을 완전히 잃는다. 그렇게 되면 진실에 대한 일말의 희망을 버리고 지어낸 이야기에 만족하는 수밖에 없다. 이 드라마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그 수습 과정 전체를 거짓과 진실의 싸움으로 그려냅니다. 체르노빌이 왜 폭발했는가? 어떤 한 과학자의 잘못된 확신 때문에 폭발하게 됩니다. 왜 폭발 초기에 그 위험한 원전 사고 장소에 수습 인원들을 맨몸으로 보내고 소방관들을 맨몸으로 보냈는가? 원자로의 노심, 즉 방사능 덩어리가 폭발한 그 순간에도 그저 그 일을 덮기 위해서 그것의 위험성 같은 건 애초에 노심이 폭발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고 다음 날 당시에 소련의 최고 권력자인 고르바초프를 중심으로 해서 대책위원회가 모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나누어진 고르바초프에게 보고된 대부분의 내용들은 무엇이었냐면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통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별 큰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사능 유출 수치가 3.6 렌트겐이라고만 계속 보고합니다. 사실 그것도 위험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3.6 렌트겐이라고 하는 수치는 발전소에 있었던 간이 측정기가 측정할 수 있는 최대의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최대 수치만 계속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높은 수치를 잴 수 있는 정밀한 기계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수치를 재려고 하는 순간 회로가 타버립니다. 방사능이 너무 강했던 탓이죠. 그러자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 기계를 만든 자들이 기계를 잘못 만들었다며 비난하고는 3.6 수치로 그냥 보고한 것입니다. 오늘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보고하면 발생할 질책과 복잡한 행정들, 그리고 권위주의로 경직된 당시 소련의 사회주의 정부 관료주의 속에서 그저 윗사람에게는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보고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 나온 사람들이 바보들일까요? 거기 나온 이들이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일까요? 거기에 나온 이들은 공부를 적게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시 소련의 핵 물리학 수준은 미국과 함께 세계 최고의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소련은 미국과 견줄 수 있는 국력을 가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바보들의 집단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심각한 문제의 상황에 올바로 대처하지 못합니다. 정확히는 당면한 문제 자체를 올바로 보는 것 자체를 못합니다. 이들은 마치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미련한 여인이 그 집을 허무는 것처럼 자신의 나라를 스스로 허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강대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왜 그들은 당면한 문제 앞에서 지혜 없는 자들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무엇이 우리를 지혜롭지 못한 자, 즉 미련한 자가 되게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와는 또 반대 부분으로 어떤 이가 지혜로울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굉장히 계속적으로 많이 반복되는 유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정직, 거짓, 신실, 속임, 이러한 단어들입니다. 이러한 단어들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각각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5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지혜자와 미련한 자를 계속해서 대조하고 있는 문장들의 이 반복 속에서 신실한 증인이라는 말은 지혜자를 대변합니다.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냐? 지혜자는 신실한 증인입니다. 그는 무엇을 하지 않는가? 거짓 증언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인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습니다. 거짓 증인은 왜 거짓 증언할까요? 우리가 거짓 증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무언가를 덮기 위함입니다. 보통은 잘못을, 문제를 덮기 위함이죠. 그리고 자신의 거짓말을 가지고 잘못을 덮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거짓을 말합니다. 즉,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의 상황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 있어서 거짓 증언하는 자는 거만한 자입니다. 우리 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거만한 자는 결코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문제의 상황을 자신의 거짓으로 통제하고 덮을 수 있다고 믿는 자는 거만한 자입니다. 진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말한다고,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낸다고 해서 진실은 사라지거나 더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거기에 그대로 있죠. 몇 마디의 말로 거짓을 진실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무엇을 만들 수 있냐 하면 거짓 환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버젓이 존재하는 진실을 자신의 거짓 환상으로 포장해버리고 그 거짓의 틀 속에 자신도 갇혀버리게 되죠. 환상을 포장하기 위해 더 많은 거짓을 만들어내고 점점 더 진실에서는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 8절입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자신의 거짓 속에서 남도 속이고 자신도 속이며 살아갑니다. 거짓의 환상에 살기에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보지 못합니다. 거짓의 환상에 자신의 눈을 가린 거죠. 그와 반대로 슬기로운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는 문제의 상황일지라도,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자신의 길이 어떤 모양새인지 봅니다. 지혜를 통해 자신의 길을 압니다. 체르노빌이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대부분의 당시 공산당 간부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처음 비춰지냐 하면 가장 굉장히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무언가 다 통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 여유로운 모습, 힘이 있는 모습,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반반한 얼굴로 등장합니다. 문제의 상황을 알게 된 이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맨날 마음 힘든 말만 하는 과학자들의 말이지, 확인된 건 아무것도 없는 추측일 뿐이지 라고 하며 그 말을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실이 이야기하는 문제의 상황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서로를 속이는 거짓 문화 속에서 진실을 거부합니다. 그 거짓 환상 속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거짓 안에 머무르기를 즐거워하는 그 드라마 속에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과학자는 끊임없이 계속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말하는 진실은 뼈아픈 말입니다. 지금 그들이 서 있는 길이 낭떠러지 앞에 있음을 말해주는 진실이었습니다. 그 진실은 거짓 속에 머무르기 원하는 자들에게는 고통과 두려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은 그 과학자가 말하는 진실을 계속 드러냈고
거짓 안에 있던 자들은 점차로 지금 상황을 인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으로 가리려 했지만 진실이 계속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되느냐? 회복이 시작됩니다.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거짓은 절대로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약이 위험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현실을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현실을 살아내는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면한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을 어떻게 살아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약은 고통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없는 것처럼 만들어줄 뿐이지 그 고통의 원인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마약에 중독되면 오늘 내가 부딪혀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보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고통 속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숨겨놓은 진실이 드러나려 할 때마다 계속 무엇을 찾느냐? 마약을 찾게 됩니다. 그 속에서 벗어나기를 두려워합니다. 거짓은 거짓을 생산할 뿐이지 참된 현실 혹은 지혜를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누가 지혜를 찾을 수 있나요? 진실한 자가 지혜를 찾습니다. 진실한 자는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현실들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임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이 구절은 잠언이 말하는 지혜의 그 중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경외가 바로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누가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습니까? 정직한 자가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습니다. 거짓된 자는 여호와를 경멸할 뿐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를 살리는 지혜도 정직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니, 반대로 무엇이 우리를 죽음에, 무엇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까?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시작도 거짓이었습니다. 뱀의 거짓이 사람 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 즉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뱀이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받아들이고 믿어버리죠. 그리고 그 다음엔 책임을 피하기 위한 거짓말이 계속 나옵니다. 모두 하와 탓인 양, 모두 뱀의 탓인 양 이야기합니다. 거짓이 거짓을 낳고 그 거짓이 세상을 뒤덮습니다. 오늘의 세상과 문화는, 아니 역사적으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된 모든 세상의 역사는 무엇이냐?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우리 스스로, 나 스스로 만족하는 존재로 우리가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가지라고 합니다. 권력을 가지라고 합니다. 무언가를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인생이 보장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말을 믿고 그 길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스스로 거짓 위안합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해야 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문제와 내 안에 수많은 문제들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통제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가진 재물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가진 지혜가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 해낼 수 있는 능력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거짓말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대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 정직함이 오늘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 그 지혜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함께 구할 때에, 주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했었던 거짓된 환상들을 내려놓고 오직 내가 의지할 분 한 분뿐임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